여자가 사단장이라고 웃기지 마. 미군 대령이 훈련장 한복판에서 여성 장군의 모자를 발로 찬 순간 5분 뒤 707연대가 집결하고 그는 보고 대상이 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행운이 여러분과 함께할 겁니다. 강원도 인제 거대한 KCTC 과학화 훈련장의 대지는 메마른 흙먼지와 땀, 그리고 희미한 화약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함께하는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 프리덤 쉴드의 열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죠. 굉음을 내며 기동하는 K2 흑표 전차의 궤도 소리와 양국 군인들의 거친 고함 소리가 쉴 새 없이 푸른 산골짜기를 울렸습니다. 모의 전투 상황이었지만 그 누구도 이걸 장난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의 패배는 단순한 훈련 실패가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에 새겨지는 지울 수 없는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훈련의 미군 측 지휘관은 미 육군 최정예 레인저 출신의 밀러 대령이었습니다. 190cm가 넘는 거구에 사막의 전투로 그을린 피부와 단단한 근육,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오만함으로 가득 찬 푸른 눈을 가진 남자였죠. 그는 자신의 전투 경험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고 동맹군, 특히 한국군을 한 수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한국군은 그저 자신들의 위대한 전투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한 보조적인 장기말에 불과했죠. 그리고 그의 편견의 정점에는 이번 훈련의 한국군 측 지휘관인 한지훈 소장이 있었습니다. 별 2개,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자 새로 창설된 신속대응전략사령부의 초대 사령관. 하지만 밀러 대령의 눈에 그녀는 그저 여성 장군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작전회의 때마다 노골적으로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그녀가 제시하는 신중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을 여성 특유의 우유부단함이라 비웃었고 병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그녀의 지휘 방식을 겁쟁이의 탁상공론이라 폄하했죠. 그는 한지훈 소장이 그저 운이 좋아서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별을 단 인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기에 전쟁터는 숫사자들의 영역이었고 암사자는 어울리지 않았으니까요. 사건이 터진 것은 훈련 3일차. 알파 고지라 불리는 핵심 전략 거점을 탈환하는 모의 전투에서였습니다. 밀러 대령은 자신의 기갑여단을 앞세워 마치 성난 들소처럼 무모하게 정면 돌파를 감행했습니다. 요란한 포격과 함께 미군 전차들이 거침없이 고지를 향해 진격했고 표면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지훈 소장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휘 텐트 안 수십 개의 모니터가 깜빡이는 지휘 통제실에서 미동도 없이 전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밀러처럼 눈앞의 목표에만 고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장 전체를 읽고 있었습니다. 적의 기만 전술, 예상치 못한 매복 지점, 그리고 밀러의 돌격으로 인해 노출된 아군의 치명적인 측면까지. 밀러 대령, 진격을 멈추고 우측 3km 지점의 능선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적의 매복이 의심됩니다. 반복합니다. 진격을 멈추십시오. 한지훈 소장의 침착하고 냉철한 목소리가 연합지휘 통신망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밀러 대령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기는 소리 한 장군. 지금 이 기세를 꺾으란 말입니까? 역시 여자는 결단력이 부족해. 내 방식대로 이 전투 5분 안에 끝내겠소. 구경이나 하시오. 그는 통신을 끊어버리고 총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한지훈 소장이 예측했던 대로였습니다. 고지 양쪽 능선에 매복하고 있던 대항군, 즉 가상의 적군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측면이 완전히 노출된 미군 기갑여단은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죠. 훈련 통제관들의 깃발이 여기저기서 올라갔고 전자 판정 시스템은 미군 여단의 피해가 70%에 육박한다고 알렸습니다. 전멸에 가까운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훈련이 중단되고
잠시 후 양측 지휘관들이 결과를 브리핑하기 위해 임시 지휘소 앞에 모였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밀러 대령이 마치 폭주기관차처럼 한지윤 소장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의 부하들과 침통한 표정의 한국군 장교들과 병사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였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밀러가 괴물처럼 포효했습니다. 당신 부대가 제때 지원을 했더라면, 당신이 내 공격을 망설임으로 방해하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결과는 없었어. 여자가 지휘를 하니 이 모양이 꼴인 거라고. 군대는 당신 같은 사람이 소꿉장난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다. 그의 억지 비난에 한국군 장교들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동맹군 대령이자 상급자인 그에게 누구도 감히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한지윤 소장은 그저 묵묵히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그의 분노를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밀러의 광기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그녀의 자존심을 그 사이에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사단장이라고 웃기지 마. 밀러 대령은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외치며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한 발 앞으로 다가가 한지윤 소장이 쓰고 있던 전투모를 그대로 발로 걷어차버렸습니다. 챙 금속성의 마찰음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태극 마크가 새겨진 전투모가 공중에서 힘없이 몇 바퀴 돌더니 훈련장의 메마른 흙바닥 위로 처참하게 나뒹굴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KCTC 훈련장 전체를 지배하는 숨 막히는 침묵. 바람이 흙먼지를 일으켜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수백 명의 한미 장병들이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의 군대를 대표하는 장군의 상징을 동맹국의 장교가, 그것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발로 짓밟은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 전체에 대한 용서받을 수 없는 모독이었습니다. 밀러 대령은 승리감에 도취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모자를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는 한지윤 소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곧 울음을 터뜨리거나 분노에 차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무력감에 주저앉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건드린 것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오만한 미소가 그의 군 생활, 아니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마지막 미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의 공기는 마치 진공 상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전차의 굉음과 병사들의 함성으로 가득했던 공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절대적인 침묵. 모든 소리가 증발해버린 그곳에는 오직 매서운 바람 소리만이 흙먼지를 휘저으며 맴돌 뿐이었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은 숨쉬는 것조차 잊은 듯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 속에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와 치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지휘관이, 그것도 대한민국 육군의 별이, 눈앞에서 저런 끔찍한 모독을 당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그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몇몇 젊은 장교들은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오만한 미군 대령의 멱살을 잡고 흙바닥에 처박아 버리고 싶은 충동이 화산처럼 들끓었지만 동맹이라는 거대한 족쇄와 상급 부대 장교라는 현실의 벽이 그들의 발을 땅에 묶어두고 있었죠. 반면 미군 병사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일부는 자신들의 지휘관이 저지른 과도한 행동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다른 일부는 밀러 대령의 오만한 태도에 동화되어 희미한 조소를 입가에 걸고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감히 자신들의 지휘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밀러 대령은 자신의 행동이 만들어낸 이 압도적인 침묵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바로 힘의 증명이라고 생각했죠. 그는 한지윤 소장이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지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을까 아니면 이성을 잃고 자신에게 달려들까 어떤 반응이든 그녀는 이미 패배자였습니다. 하지만 한지윤 소장의 반응은 그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해처럼 고요하고 또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흙먼지 위에 초라하게 나뒹굴고 있는 자신의 전투모를 향해서였죠. 그녀의 움직임에는 서두름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전투모를 집어들고 손바닥으로 그 위에 묻은 흙먼지를 정성스럽게, 아주 정성스럽게 털어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성물을 다루는 사제처럼 경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굴복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더럽혀진 군의 명예와 자신의 자존심을 스스로의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고요한 의식이었습니다. 먼지를 다 털어낸 그녀는 전투모를 다시 머리에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밀러 대령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부관인 김중령을 향해 나지막이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김중령, 무전기. 김중령은 황급히 허리에 차고 있던 무전기를 풀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한지윤 소장은 무전기를 받아들고 아주 익숙하고 짧은 주파수로 채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이들이 의아해하는 가운데 지극히 평범한 군사 용어와는 전혀 다른 기묘하고 암호 같은 호출 부호를 입에 올렸습니다. 청와대 유령, 현재 위치 알파 7, 새벽의 망치 작전 개시를 요청한다. 청와대 유령 새벽의 망치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한미연합군 공식 교신 용어 목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밀러 대령은 어깨를 으쓱하며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청와대 유령꼬리 우습군. 이제 보니 장군께서는 현실과 영화를 구분하지 못하는 모양이야. 어디 청와대에 전화해서 내 험담이라도 하시려고 마음대로 해보시오. 당신 상관이 내 상관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게 될 테니. 그의 비웃음에도 한지윤 소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전기에 대고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5분? 5분 내로 모든 것을 끝낸다.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무전기의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밀러 대령과 넋이 나간 장병들을 뒤로하고 자신의 지휘 텐트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평온해서 방금 전 그 모든 치욕을 겪은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밀러 대령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는 완전히 무너졌고 자신의 위신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다고 확신했죠. 그는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돌아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훈련장을 둘러싼 산 능선 너머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가까워지는 대지를 뒤흔드는 육중한 굉음. 마치 거대한 말벌떼가 하늘을 뒤덮으며 몰려오는 듯한 프로펠러가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모두가 반사적으로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굉음은 순식간에 훈련장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굉음으로 변했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산 능선 위로 검은 형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마치 지옥의 사자처럼 위압적인 모습을 한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 4대가 편대를 이루어 훈련장 상공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헬기의 동체에는 그 어떤 부대 마크도 식별 번호도 없었습니다. 오직 칠흑 같은 검은색 도장만이 햇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죠. 헬리콥터들은 훈련장 중앙,
한미 지휘부가 모여있는 상공에 도착하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하강풍이 흙먼지를 일으켜 시야를 가렸고 병사들은 눈을 제대로 뜨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밀러 대령은 당황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떤 놈들이야 여긴 연합훈련 통제구역이다. 당장 신원을 밝혀라. 하지만 그의 고함은 프로펠러의 굉음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헬리콥터들은 그의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상 10m 상공에서 정지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헬기의 양쪽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검은색 대테러 전투복을 입고 방탄 헬멧과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무장 병력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K-1A 기관 단총과 각종 최신 특수 장비들이 들려 있었고 온몸에서는 평범한 군인과는 차원이 다른 실전으로 단련된 살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굵은 패스트로프가 지상으로 던져지자 그들은 마치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로프를 타고 지상으로 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30초 만에 40여 명에 달하는 특수부대원들이 훈련장 중앙에 완벽한 원형 방어 진영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단 1초의 낭비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있던 한미 장병들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단 하나의 목표, 단 한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밀러 대령과 미군 병사들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여기며 지나쳐 곧장 한지윤 소장이 있는 지휘 텐트를 향해 신속하게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텐트 입구를 중심으로 외부의 그 어떤 접근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완벽한 경계 태세를 갖췄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한 편의 잘 짜인 액션 영화처럼 너무나도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밀러 대령은 이제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군사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훈련구역에 그것도 연합지휘부 코앞에 사전 통보도 없이 특수부대가 강습하는 것은 명백한 교전 규칙 위반이자 군사적 도발 행위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한국군의 의도적인 무력 시위라고 생각하며 분노에 차 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특수부대원들 사이를 뚫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다른 대원들과 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어깨에는 대령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면을 벗었고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강철 같은 의지와 절대적인 충성심만이 느껴졌죠. 그는 한지윤 소장의 지휘 텐트 앞에 멈춰 서서 마치 교과서처럼 정확하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붙였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사령관님, 대한민국 육군 707 특수임무연대 지휘관 박성진 대령, 외 39명. 사령관님 명령에 따라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명령을 하달해 주십시오. 707 특수임무연대. 그 이름이 박성진 대령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훈련장에 있던 모든 한국군 장병들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치바링치. 대한민국 최정예 국가급 대테러 부대. 그들은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의 직접 명령 없이는 단 한 명도 움직일 수 없는 국가의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707이 일개 사단장급인 한지윤 소장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고, 그것도 호출 5분 만에. 이것은 군의 공식적인 지휘 계통을 완전히 무시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밀러 대령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707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특수부대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전투력을 가진 괴물들 중에 괴물. 그런데 저 여자가, 자신이 방금 발로 짓밟고 모욕했던 저 여자가 저런 괴물들을 개인 경호원처럼 부린다고 그의 오만했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무시했던 한지윤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별 2개를 단 여군 장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끔찍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다시 지휘 텐트로 쏠렸습니다. 잠시 후 한지윤 소장이 텐트 안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와 먼지 묻은 전투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더 이상 그녀를 초라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는 국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력 집단이 그림자처럼 버티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707 지휘관 박성진 대령의 경례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손에 들려있던 전술통신 헤드셋을 건네받아 머리에 썼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마침내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밀러 대령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지만 지독하게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이제 게임의 규칙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밀러 대령, 한지윤 소장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훈련장의 모든 통신망으로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방어적이거나 침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자의 냉철함과 심판자의 단호함이 깃든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밀러 대령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조롱하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거역할 수 없는 권위의 무게를 띠고 자신의 귓가를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한지윤 소장은 손짓으로 통신병을 불렀습니다. 통신병이 황급히 전술 패드를 들고 달려오자 그녀는 패드를 받아들고 몇 번의 조작을 통해 방금 전의 전투 상황을 3D 시뮬레이션으로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을 밀러 대령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위대한 레인저 출신의 전략가라고 생각하겠지. 당신의 눈에는 나의 신중함이 그저 겁 많은 여자의 망설임으로 보였을 테고, 그녀는 시뮬레이션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밀러의 기갑여단이 붉은색 화살표로, 대항군이 푸른색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알파 고지를 점령하는 데 혈안이 되어 가장 기본적인 전술 원칙조차 무시했소. 당신이 총공격을 감행했을 때 적의 주력 부대는 고지에 있지도 않았어. 그들은 이미 양쪽 능선에 매복 진지를 구축하고 당신이 제 발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 이것은 전형적인 유자형 포위 선멸 전술의 교본이야. 육군 사관학교 1학년 생도들도 아는 기본 중의 기본이지.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미끄러지며 밀러가 놓쳤던 치명적인 단서들을 하나씩 짚어냈습니다. 전투 개시 10분 전, 적의 통신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이건 통신 기만술이자 대규모 이동 후 무선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어. 전투 개시 5분 전, 고지 정상에서 2차례의 위장 포격이 있었지. 당신은 그걸 적의 주력 포병이라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시선을 고지에 묶어두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소.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당신의 정찰 드론이 포착했던 저 능선의 민간인 차량. 당신은 그걸 무시했지만 그건 위장된 적의 이동식 지휘 차량이었어. 이 모든 데이터가 내 지휘 통제실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뜨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진격을 멈추라고 경고했던 거요. 한지윤 소장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밀러 대령의 얼굴은 하얗게 그리고 다시 시뻘겋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제시하는 모든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이 모든 명백한 위험 신호들을 스스로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주변에서 그의 브리핑을 듣고 있던 미군 장교들의 얼굴에도 당혹감과 수치심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지휘관이 저 여성 장군 앞에서 전술적 무능을 낱낱이 지적당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한지윤 소장은 전술 패드를 끄고 차가운 눈으로 밀러를 응시했습니다. 당신의 그 영웅적인 돌격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었고 전략이 아니라 자살 행위였소. 만약 이게 실전이었다면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 하나 때문에 수백 명의 부하들을 저 차가운 땅에 묻었을 거야. 그리고 당신은 그 패배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신 가장 손쉬운 방법,
즉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당신의 무능을 덮으려 했던 거지. 내 모자를 발로 차고 내 성별을 모욕하면서 말이야. 그것이 당신 밀러 대령의 진짜 실력이고 수준이야. 그녀의 마지막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밀러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의 모든 자존심과 명예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위대한 전사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비겁한 행동을 한 껍데기뿐인 군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과하겠소. 내가 경솔했소. 밀러 대령이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지윤 소장은 그의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사과 아직 이르오. 대령, 당신은 아직 당신이 저지른 실수의 진짜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 그녀는 고개를 들어 707 부대원들이 삼엄하게 경계하고 있는 훈련장 너머의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 섬뜩할 정도의 살기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령, 당신이 놓친 건 단순히 이 훈련만이 아니었소. 그녀의 의미심장한 말에 밀러 대령의 등줄기를 타고 불길한 예감이 소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 훈련이 단순히 훈련이 아니었다고 그렇다면 저 숲 너머에는 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단 말인가? 한지윤 소장의 마지막 말은 훈련장 전체에 무거운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말대로라면 밀러 대령의 실패는 단순한 모의 전투의 패배를 넘어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밀러 대령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가 분명 부끄러운 것이긴 하지만 군법 회의에 회부될 정도의 중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자신을 압박하기 위해 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는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 사태는 결국 한미 양국의 군 고위급 선에서 외교적으로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온다면 미군인 자신이 한국군 장성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막연하게 기대했습니다. 그의 기대는 곧 현실이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훈련장 저편에서 또 다른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단 한 대. 하지만 그 위용은 아까의 블랙호크 4대를 압도하고도 남았습니다. 미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1과 동급 기종인 VH-60벤 화이트호크였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즉 이 땅에 주둔하는 모든 미군의 최고 지휘관만이 이용할 수 있는 움직이는 백악관. 헬리콥터가 착륙하자 미군 헌병들이 달려 나와 철통 같은 경계를 폈습니다. 잠시 후 헬기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깨에는 눈부신 4개의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 주한 미군 사령관이자 한미연합사령관인 제임스 맥아더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훈련장의 모든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을 막론하고 모든 장병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하며 그에게 경례했습니다. 밀러 대령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구원자가 도착한 것입니다. 맥아더 사령관은 자신의 직속 상관이자 같은 미군으로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사령관에게 달려가 이 모든 부당한 상황을 보고하고 저 무례한 한국군 여성 장군과 그녀의 사병 같은 특수부대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요청할 참이었습니다. 맥아더 사령관은 헬기에서 내려 굳은 표정으로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707 특임 연대의 삼엄한 경계망과 그 중심에 서 있는 한지윤 소장, 그리고 완전히 기가 죽어있는 밀러 대령의 얼굴을 차례로 훑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을 즉시 파악한 듯 보였습니다. 밀러 대령이 그에게 다가가 경례하며 보고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령관님 보고 드릴 말씀이 하지만 맥아더 사령관은 밀러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밀러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지나쳐 곧장 한지윤 소장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동을 했습니다. 4개의 별을 단 미군 대장이 2개의 별을 단 한국군 소장에게 먼저 허리를 굽히며 정중하게 경례를 한 것입니다. 군의 엄격한 의전과 계급 서열을 완전히 무시하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한 장군, 오랜만이요. 이런 곳에서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군. 메가더 사령관은 경례를 거두고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단순한 동맹군 장성에 대한 존중을 넘어 개인적인 친밀감과 깊은 경외심마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극소수의 최고 위급 관계자들만이 아는 그녀의 오래된 별명을 불렀습니다. 여전히 날카로운 건 여전하군. 역시 청와대의 유령답소. 청와대의 유령. 그 별명이 메가더 사령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밀러 대령의 마지막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는 그 별명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미군 정보부 내에서 전설처럼 떠도는 이름. 수년 전 비공식적인 한미연합 비밀작전을 총지휘하며 단 한 명의 사상자 없이 적의 수뇌부를 제거하고 유령처럼 사라졌다는 미스터리한 한국군 지휘관. 그 누구도 그 실체를 본 적이 없었기에 사람들은 그를 청와대 직속의 유령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유령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자신이 방금 발로 짓밟고 모욕했던 바로 저 여자였다는 끔찍한 진실을 그는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린 신성모독에 가까운 죄악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메가더 사령관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밀러 대령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일말의 연민마저 담겨 있었습니다. 밀러, 자네는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감도 잡지 못하고 있군. 메가더 사령관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밀러 대령의 운명이 이제 끝났음을 알리는 조종결존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추락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추락의 깊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의 밑바닥까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입에서 나온 청와대의 유령이라는 별명은 밀러 대령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한국군 고위 장교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 역시 그 전설에 대해 어렴풋이 들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국방부나 합참의 공식적인 지휘 계통에 속하지 않고 오직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비밀 부대가 존재한다는 소문. 그 부대는 국가안보에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발생했을 때 혹은 가장 은밀하고 정밀한 타격이 필요할 때만 움직이며 그 임무 기록은 1급 기밀로 분류되어 영원히 공개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전설적인 부대를 이끄는 지휘관이 바로 유령이라고 불린다는 것까지. 하지만 그들 모두 그것이 그저 뜬 소문이거나 과장된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설의 주인공이 자신들과 함께 회의하고 훈련했던 그저 조용하고 유능한 여성 장군이라고만 생각했던 한지윤 소장이었다니. 메가더 사령관은 혼란에 빠진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지윤 소장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장군, 잠시 저쪽에서 따로 이야기할 수 있겠소. 아마도 이 불쌍한 대령이 저지른 실수가 생각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번진 것 같으니. 한지윤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707 부대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지휘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남겨진 밀러 대령은 이제 미군 헌병들의 감시 아래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왜 자신은 그녀의 정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 신속 대응 전략 사령부. 그녀의 보직은 분명 그것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부대 자체가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창설 목적은 전방위적 위협에 대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라는 모호한 설명뿐이었고 구체적인 부대 규모나 예하 부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죠. 그리고 707 특임연대, 국가급 대테러 부대가 왜 그녀의 명령을 받는가?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신속대응 전략사령부는 바로 그 전설 속의 비밀 부대를 현대적인 군 조직 체계 안에 편입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위장막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지휘 텐트 안에서는 메가더 사령관이 굳은 표정으로 한지윤 소장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유령, 내 정보 보고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당신이 직접 기획한 특수작전의 일부였다고 하던데 그런데 어째서 밀러 같은 자가 당신의 작전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둔 거요? 그의 질문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프리덤 쉴드 훈련 자체가 한지윤 소장이 설계한 더 큰 그림의 일부였다는 것. 한지윤 소장은 텐트 안의 작전 지도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령관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5년 전 단호한 응징 작전을 끝으로 현역에서 물러나 정책 부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군 내부에 그리고 한미 동맹의 정보망 내부에 북측의 정보를 유출하는 두더지가 있다는 심증을 포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 직접 건의하여 이 두더지를 잡기 위한 작전을 승인받았고 그 작전의 이름이 바로 프리덤 쉴드였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연합훈련은 사실 북한의 고위급 스파이를 색출하기 위한 거대한 덫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흘렸습니다. 이번 훈련의 핵심 목표가 알파고지 점령이며 그곳을 통해 차기 한미연합 작전의 핵심 정보를 테스트할 것이라고. 그리고 저는 그 두지가 미끼를 물기를 기다렸죠. 저는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모든 한미 지휘관들의 뒷조사를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인물이 바로 밀러 대령이었습니다. 메가더 사령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밀러가 스파이라고 믿을 수 없군. 그는 미군 최고의 전투 영웅 중 한 명이요. 스파이는 아닙니다. 한지윤 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돈에 눈이 먼 자일 뿐입니다. 그는 수년 전부터 군수업체와 결탁하여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해왔고 최근 그 비리가 미군 감찰부에 포착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북측 정보기관이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그들은 밀러에게 접근해 그의 비리를 덮어주는 대가로 이번 훈련의 핵심 정보를 요구했죠. 밀러는 알파고지를 점령하여 그곳의 가짜 핵심 정보를 빼내 북측에 넘기려 했던 겁니다. 그가 그토록 무모하게 돌격했던 이유는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그 가짜 정보를 손에 넣기 위해서였던 거죠.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밀러 대령의 행동은 단순한 오만함이나 전술적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맹을 배신하고 적과 내통하려 한 명백한 이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지윤 소장은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가 스스로 덫에 걸려들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가더 사령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두더지는 잡았소 물론입니다. 한지윤 소장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밀러가 알파고지에서 날뛰는 동안 제 진짜 부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밀러와 접선하기 위해 훈련장 인근에 잠입해 있던 북측 공작조 3명. 전원 생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 우리 내부에 있던 또 다른 두더지의 신원도 확보했고요. 그녀는 진정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냥감이 눈앞에 미끼에 정신이 팔린 사이 뒤에서 조용히 숨통을 끊어버리는. 그런데 한 장군,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 메가더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어째서 당신이 직접 저런 모욕을 당하는 것까지 계획에 넣은 거요? 당신이 처음부터 정체를 밝혔더라면 밀러는 감히 당신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했을 텐데.
한지윤 소장은 텐트 밖 헌병들에게 둘러싸여 초조하게 서 있는 밀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 자는 단순히 군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는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고 동맹의 신뢰를 배신했으며 무엇보다도 감히 이 땅의 군인을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가장 잔인한 벌을 주기로 했습니다. 법의 심판 이전에 수백 명의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든 것이 박살나는 살아있는 지옥을 맛보게 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에 강철 같은 군인인 메가더 사령관조차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녀는 전설적인 전략가이자 동시에 가장 무서운 응징자였습니다. 지휘 텐트 안에서 오고 간 대화는 밀러 대령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군 내부의 불협화음이나 개인적인 모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미 동맹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한 중대한 이적 행위였습니다. 메가더 사령관은 이 사태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부관에게 미 육군 범죄수사사령부 CID의 특수요원들을 현장으로 급파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밀러 대령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텐트 밖에서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던 밀러 대령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미군 헌병들의 굳은 얼굴을 보고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밀러 대령님, 잠시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사령관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왜난 피해자야. 저 여자와 저 괴상한 부대가 내 작전을 방해했단 말이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헌병들은 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밀러의 허리에 있던 권총을 회수하고 그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한때 수백 명의 부하들을 호령하던 레인저 출신의 전쟁 영웅이 이제는 무장 해제된 채 범죄자처럼 끌려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의 부하들은 차마 그 광경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존경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실망과 경멸, 그리고 배신감만이 남아 있었죠. 바로 그때 한지윤 소장과 메가더 사령관이 텐트에서 나왔습니다. 한지윤 소장은 헌병들에게 끌려가며 자신을 증오의 눈빛으로 쳐다보는 밀러를 향해 아주 조용히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령, 당신이 저지른 진짜 실수가 뭔지 알려주지. 당신의 무모한 돌격은 단순히 훈련을 망친 게 아니야. 당신 때문에 하마터면 내 귀한 부하들 몇 명을 잃을 뻔했어. 그녀의 말에 밀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부하 이번 훈련에서 사상자는 없었잖아. 훈련 말이 아니다. 한지윤 소장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당신이 알파 고지에서 어그로를 끄는 동안 진짜 작전은 다른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지. 당신과 접선하려던 북측 공작조, 그들을 생포하는 임무를 맡았던 내 부하들 말이야. 그녀의 설명과 함께 훈련장 한쪽 숲속에서 위장막이 겉이며 또 다른 부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707과는 또 다른 더욱 은밀하고 어두운 기운을 뿜어내는 부대였습니다. 바로 한지윤 소장의 친위대이자 청와대의 유령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비밀 작전 부대, 단위 700의 대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손과 발이 묶이고 두건이 씌워진 채 무릎 꿇려 있는 3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밀러와 접선하려던 북측 공작원들이었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그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조용히 투항할 예정이었소. 하지만 당신이 통제 불능 상태로 날뛰면서 작전 지역의 경계망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지. 그 틈을 타 공작원 한 명이 숨겨둔 발신기로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려 했고, 내 부하들은 그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교전에 들어가야만 했어.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지만 단 한 발의 총성도 울리지 않아야 했던 작전이 당신 때문에 피를 볼 뻔했던 거요. 밀러 대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가짜 정보에 노란한 바보였을 뿐만 아니라 아군의 생명까지 위협했던 최악의 방해꾼이었다는 사실을,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끔찍한 나비 효과를 불러왔는지를 한지윤 소장은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메가더 사령관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령관님, 이제 이 쓰레기는 치워졌으니 우리에게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생포한 공작원들을 통해 알아낸 정보에 따르면 북측은 이번 훈련에 또 다른 허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브라보 지점에 임시 설치된 우리의 이동식 레이더 기지입니다. 만약 그곳의 데이터까지 넘어간다면 차후 한미연합 방공망 전체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메가더 사령관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젠장,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소? 앞으로 30분. 30분 안에 북측의 2차 타격조가 브라보 지점을 기습할 겁니다. 지금부터는 더 이상 훈련이 아닙니다. 실전입니다. 한지윤 소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헤드셋을 다시 고쳐 쓰고 훈련장에 있는 모든 한미 장병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체 통신 채널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한 부대의 지휘관이 아닌 이 전장 전체를 책임지는 총사령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전 부대에 전파한다. 지금부터 프리덤 쉴드 훈련을 즉시 중단하고 실전 상황인 코드 레드를 발령한다. 반복한다. 이건 훈련이 아니다. 적의 실제 기습이 임박했다. 707 특임연대는 즉시 브라보 지점으로 이동하여 방어선을 구축하라. 미군 스트라이커 여단은 707의 측면을 엄호한다. 한국군 K기갑대대는 후방에서 예비 전력으로, 대기 모든 포병부대는 브라보 지점 외곽이 KM 반경을 타격 좌표로 설정하고 내 명령을 기다려라. 지금부터 이 작전의 모든 지휘권은 내가 맡는다. 그녀의 명령은 폭포수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쏟아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패배감과 혼란에 빠져 있던 한미 장병들은 그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명확한 지시에 정신을 차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신과 반목으로 얼룩졌던 연합군은 비로소 하나의 강력한 군대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청와대의 유령 한지윤 소장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전설 속에서 걸어나와 현실의 전장을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윤 소장의 실전 명령이 떨어지자 KCTC 훈련장은 순식간에 진짜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패배감에 젖어 있던 병사들의 눈빛은 사라지고 오직 적을 섬멸하겠다는 결의에 찬 생기만이 넘쳐 흘렀습니다. 엔진의 굉음과 군화 소리, 그리고 지휘관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오합지졸처럼 보였던 한미연합군은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무섭도록 효율적인 전투 기계로 탈바꿈하고 있었죠. 이 모든 광경을 밀러 대령은 망연자실한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거대한 전쟁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무대 뒤편으로 끌려가는 쓸모 없어진 소품에 불과했죠. 미군 헌병들은 그를 메가더 사령관의 헬리콥터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서울 용산 기지에 있는 CID 본부로 이송되어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헬리콥터에 오르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훈련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의 부하들이었던 미군 병사들이 한지윤 소장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불만이나 의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유능한 지휘관을 만났을 때의 절대적인 신뢰와 복종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미군 장교들은 한국군 장교들과 함께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밀러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바로 그 협력이 그의 눈앞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은 한지윤 소장이나 한국군이 아니었다는 것을. 진짜 문제는
편견과 오만함에 눈이 멀어 동맹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의 리더십은 부하들을 단결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시키고 약화시켰을 뿐이었습니다. 헬리콥터 문이 닫히고 육중한 기체가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훈련장을 내려다보며 밀러 대령의 어깨가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 전쟁 영웅이라는 칭호, 그리고 그의 미래까지. 그는 이제 조국을 배신한 대가로 남은 평생을 군 교도소의 차가운 감방 안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오만함이 그를 파멸시킨 것입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한편 지상의 전장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지훈 소장은 자신의 지휘 텐트 안에서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전장 전체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치바릉치, 적 타격조의 예상 침투 경로는 3번 계곡이다. 그곳에 클레이모어를 집중 배치하고 저격조를 능선에 위치시켜라. 스트라이커 여단, 적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4번 도로를 봉쇄한다. 기동 중 적의 대전차 공격에 대비하여 연막탄을 적극 활용하도록. 그녀의 명령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각 부대의 특성과 장비, 그리고 병사들의 심리 상태까지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최적의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녀의 지휘 아래 한미연합군은 거미줄처럼 촘촘하고 효율적인 방어망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예측했던 대로였습니다. 브라보 지점의 레이더망에 3번 계곡을 통해 고속으로 접근하는 미확인 물체들이 포착되었습니다. 북측의 최정예 특수부대로 구성된 2차 타격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습이 완벽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방어선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들이 3번 계곡에 들어서는 순간 한지훈 소장의 차가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 부대 공격 개시.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계곡 전체가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능선에 매복하고 있던 707 저격수들의 총알이 불을 뿜었고 미리 설치된 클레이모어가 연쇄적으로 폭발하며 적들의 진영을 박살냈습니다. 혼란에 빠져 퇴각하려는 적들의 앞길은 이미 스트라이커 여단의 30mm 기관포가 막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아파치 헬기가 불벼락을 쏟아부었고 후방에서는 K9 자주포가 굉음을 내며 지원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불과 10분. 단 10분 만에 북측의 정예 타격조는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없이 완벽하게 섬멸되었습니다. 한미연합군의 피해는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는 제로였습니다. 완벽한 승리. 그것은 한 사람의 탁월한 지휘관이 전장의 흐름을 얼마나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교본과도 같았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지휘 텐트 안에서는 한미 장교들이 함께 모여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불신하고 반목하던 그들이 이제는 진정한 전우가 되어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경과 감탄이 어린 시선이 한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조용히 헤드셋을 벗고 땀으로 젖은 얼굴을 닦아내는 한지훈 소장이었습니다. 그녀가 이 완벽한 승리의 창조주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나 자만심 대신 깊은 안도감과 피로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교전이 완벽한 승리로 끝나자 프리덤 쉴드 훈련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기존의 시나리오는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훈련 기간 동안 모든 한미연합군은 한지훈 소장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방금 전에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강도의 실전적 훈련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밀러 대령이라는 오만한 장애물이 사라지자 두 나라 군대는 비로소 하나의 유기체처럼 융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지훈 소장의 지휘 방식은 밀러와는 180도 달랐습니다.
그녀는 결코 고압적으로 명령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작전 회의 때마다 미군과 한국군의 계급을 막론하고 모든 지휘관들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미군 스트라이커 여단장의 기동 전술에 귀를 기울였고 한국군 포병 대대장의 화력 운용 계획을 존중했습니다. 그녀는 서로 다른 두 군대의 장점을 완벽하게 조합하여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 어색해하던 미군 장교들도 점차 그녀의 리더십에 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존중받고 자신들의 능력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한지훈 소장이 여성이라거나 한국군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그녀는 그저 자신들이 지금껏 만나본 그 어떤 지휘관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현명하며 더 신뢰할 수 있는 참된 리더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그녀의 인기는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휘 텐트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최전선 참호를 방문하여 땀 흘리는 미군 병사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서툰 영어로나마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었고 식사 시간이 되면 계급장을 떼고 그들과 함께 식판에 밥을 받아 똑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밀러 대령이 그들을 그저 자신의 공적을 위한 소모품으로 여겼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했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종합 강평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지훈 소장과 메가더 사령관이 나란히 단상에 섰고 수천 명의 한미 장병들이 도열하여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것은 메가더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이례적으로 미군을 대표하여 공식적인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친애하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미군 장병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불미스러웠던 사건에 대해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밀러 대령의 부적절한 행동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우리 미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가치를 훼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군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옆에 서 있는 한지훈 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 오히려 더 큰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한지훈 소장님, 당신은 탁월한 전략과 따뜻한 품격으로 분열 직전에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당신은 성별이나 국적이 리더의 자격이 될 수 없으며 오직 실력과 헌신만이 군인을 평가하는 유일한 척도임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과 같은 위대한 군인과 함께 동맹으로 싸울 수 있다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군과 한국군 할 것 없이 모든 병사들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지훈 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승리의 메시지를 전할지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연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할까요? 아니면 밀러 대령에 대한 마지막 일침을 가할까요? 그녀의 입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한지훈 소장은 단상 위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수천 개의 눈동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동자들 속에는 더 이상 국적의 구분도 계급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싸웠던 전우로서의 깊은 유대감만이 빛나고 있었죠. 그녀는 마이크에 대고 예상외로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승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첫마디의 장내는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얻은 가장 값진 것은 적을 섬멸했다는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릴 뻔했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신뢰를 되찾았다는 사실입니다. 군대에서 전우에 대한 신뢰는 그 어떤 최첨단 무기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서로의 등을 믿고 맡길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고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미군 병사들이 서 있는 쪽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미군 장병 여러분. 여러분은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고향을 떠나 이 낯선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숭고한 헌신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동맹을 넘어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군 병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우리는 지난 며칠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더 좋은 무기를 갖거나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우리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연설에는 어떤 영웅담이나 과시도 없었습니다. 오직 함께한 전우들에 대한 깊은 감사와 동맹의 미래에 대한 진솔한 고찰만이 담겨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장군의 연설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겪어낸 한 명의 선배 군인이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조언과도 같았습니다. 이번 훈련은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편견보다는 이해를, 불신보다는 신뢰를, 그리고 오만함보다는 겸손함을 선택하는 그런 군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원팀으로 거듭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녀는 연설을 마치고 단상 위의 모든 장병들을 향해 허리를 숙여 경례했습니다. 장군이 사병에게 먼저 보내는 최고의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그 순간 장내에서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누군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미군 병사 한 명이 자신의 헬멧을 벗어 하늘 위로 던지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약속이라도 한 듯 수천 명의 한미 장병들이 일제히 자신의 모자를 벗어 던지며 그녀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윤, 한지윤, 한지윤. 그 함성은 KCTC 훈련장의 푸른 하늘을 가득 메우고 멀리 산 너머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국적과 언어, 그리고 성별의 벽을 뛰어넘어 진정한 리더에게 보내는 존경과 감사의 함성이었습니다. 한지윤 소장은 그 함성의 바닷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승리자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마침내 이 땅에 뿌리내리기 시작했음을 확인한 한 사람의 군인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한 명의 오만한 대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상처 위에서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단단하고 성숙한 관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전설 속 유령이 아닌 살아있는 영웅이 된 한지윤 소장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 오랫동안 군대에는 국적이나 성별이 없으며 오직 실력과 품격만이 존재한다는 살아있는 증거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야기는 단순히 한 명의 오만한 지휘관이 몰락하고 한 명의 유능한 영웅이 승리하는 통쾌한 복수극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과 공동체에 대한 깊은 성찰을 안겨줍니다. 이 이야기의 모든 인물과 사건은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구성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현실의 우리에게 그 어떤 교훈보다도 날카롭고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밀러 대령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때로는 직장의 상사로, 때로는 사회의 리더로, 혹은 우리 내면의 가장 어두운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위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편견,
자신과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오만함,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타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비겁함. 이것은 비단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학교, 직장,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밀러 대령의 가장 큰 비극은 그가 가진 전투 기술이나 경험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비극은 듣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보다 낮은 계급, 다른 국적, 그리고 다른 성별을 가진 한지훈 소장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습니다. 그의 귀에는 오직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확신과 자신의 편견이 만들어낸 오만한 속삭임만이 들렸을 뿐입니다. 그 결과 그는 명백한 위험 신호를 놓쳤고 동료를 배신했으며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리더십, 그리고 더 나아가 진정한 지혜는 얼마나 많이 아는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듣는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보다 젊은 부하 직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이웃의 진솔한 이야기에, 심지어는 나를 향한 뼈아픈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밀러와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 한지훈 소장은 우리에게 참된 강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강함은 707 특임연대를 동원하는 물리적인 힘이나 청와대의 유령이라는 신비로운 권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진짜 강함은 자신을 향한 모욕과 멸시 속에서도 결코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해내는 내면의 단단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부당한 공격에 똑같이 저급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철저한 데이터와 논리적인 근거, 그리고 압도적인 실력으로 상대방의 무능과 허위를 스스로 증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성숙하고 강력한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살면서 우리를 향한 억울한 비난이나 부당한 대우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인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가장 쉬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지훈 소장처럼 묵묵히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아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의 가치를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고 상대를 가장 완벽하게 압도하는 길입니다. 또한 그녀는 승리의 순간에도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공을 자신과 함께한 한미 장병들에게 돌렸고 분열 직전의 조직을 신뢰와 존중이라는 가치 아래 다시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의 진정한 품격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빛날 수 있도록 묵묵히 돕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밀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지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편견의 벽에 갇혀 새로운 가능성에 귀를 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배우고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위기의 순간에 남을 탓하며 책임을 회피합니까? 아니면 묵묵히 실력으로 위기를 극복해냅니까? 우리 모두가 한지훈 소장처럼 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안에 있는 밀러의 모습을 경계하고 끊임없이 성찰하며 더 나은 나를 향해 나아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나 자신을 향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내가 속한 공동체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나를 낮추는 작은 노력. 그 작은 노력들이 모일 때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명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콘텐츠를 만들면서 저 역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눈에 보이는 밀러 대령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편견과 시스템적인 차별이 더 무서운 법이니까요. 한지훈 소장이라는 캐릭터는 어쩌면 현실에 존재하기 힘든 판타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에 열광하는지에 대해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정의에 대한 갈망 때문일 겁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하고 침묵할 때가 많지만 이야기 속에서라도 부당함이 처단되고 올바름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며 대리만족과 희망을 얻는 것이죠. 저는 한지윤 소장이 단순히 여성이기에 겪는 차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겪는 무시는 성별, 국적, 계급, 나이 등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과 편견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밀러 대령의 여자가 사단장이라고라는 대사는 어린 놈이 뭘 안다고 학벌도 별로인 게 와 같은 우리 일상 속 무수한 폭력적인 말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이 아닌 한 인간의 내면적 가치와 실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한지윤 소장이 흙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전투모를 묵묵히 털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자존심을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저항의 방식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자존심이 흙탕물에 내던져지는 순간들이 분명 찾아옵니다. 그때 좌절하고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묵묵히 먼지를 털고 다시 일어설 것인가? 이 장면은 우리에게 그 선택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707 특임연대의 등장은 단순한 사이다 요소를 넘어 시스템의 뒷받침이 없는 개인의 영웅적 행위는 공허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싶었습니다. 한지윤 소장이 강한 이유는 그녀 개인이 뛰어나서이기도 하지만 그녀의 능력을 믿고 절대적인 권한을 위임한 시스템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역시 제2, 제3의 한지윤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견고해 보이는 부조리의 성벽이라도 진실과 실력 앞에서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믿음. 그리고 한 사람의 올곧은 신념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비록 현실은 이야기처럼 명쾌하지 않을지라도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잠시나마 용기를 얻고 내일의 삶에서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콘텐츠는 충분한 가치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감을 주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부딪히는 밀러 대령 앞에서 때로는 한지윤 소장과 같은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야기 속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여러분의 삶 속 한지윤과 밀러에 대한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또 다른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